땡큐. 자, 사금융에서 돈 빌린 적이 있나요? 그럴 일이 없겠지. 이게 정말 유서 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대소설 3대 같은 걸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근대가 시작이 됩니다만,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건 흔한 일이야. 이거는 금리,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 고라고 하는 건 높다는 뜻이니까. 그럼 높은 금리라고 하는 건 몇 퍼센트 정도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 현대에는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아무리 비싸게 빌려도 10%보다는 안 줘. 한 자릿수로 빌립니다. 근데 뭐 은행이 1금융권이고 2금융, 3금융 가게 되면 불과 한 10년 저쪽에서도 20년만 과거로 가면 40% 이자가 사채라고 해서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1,000만 원만 빌려보자. 금리 40%. 자, 1년 뒤에 얼마예요? 1년 뒤에 얼마예요? 1,000 더하기 400만 원이죠? 그럼 1,400. 많이 되잖아요? 문제는 복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년 뒤엔 얼마예요? 1,800. 왜냐면 1년에 400이니까. 근데 이게 달리고요. 복리는 뭐냐면 이자고, 이게 원금이자니 이자에 또 이자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400이 1년 뒤에 얼마가 되냐면 여기 곱하기 0.4가 아니라 이거 곱하기 0.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 1은 4, 4, 46, 1,400에다가 2년차 금리는 1,560이 됩니다. 그래서 2,800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죠? 3,000 약간 안 되는 2,9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년차 금리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또 곱하기 0.4. 그럼 3,000으로 치고 1,200이니까 1,200을 더해주면 4,160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달리였다 얼마가 되냐면 3,200만 원이 될 것이 복리로 가면 4,160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00만 원, 여기다 또 400만, 3,200이 되지도 않는구나. 잠깐만. 430이니까 2,200이 될 게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00이 될 게 여기는 얼마가 돼? 얼마예요? 이제 곱하기 0.4를 하면 3,000에다가 16을 더하니까 5,600쯤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가 이제 3,000이 차이가 납니다. 잔인한 일이죠. 1,000만 원 빌렸다가 1,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1억을 빌리거나 10억을 빌리면 이자만 갚다가 갚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건 결국 1금융권이 아닌 금융권들의 돈 빌리는 것과 갚는 걸 말하거든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요게 있고요. 전통적인 신용중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자, 방향을 시작해 보자. 누구에게서 돈이 출발하냐면 고객에서 누구에게로 돈이 가느냐? 은행으로 돈이 가요. 그래서 으로부터 예금을 수취는 받다란 뜻입니다. 질문?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구예요? 당신들은 고객. 당신들 돈이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은행에서 뭘 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기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계나 기업이라고 해요. 가계라고 하는 건 당신들과 내가 가계고요. 기업은 기업이지 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를 예금, 여기를 대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고객에게 원금에 더해서 뭐가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줘야 안 줘요? 줍니다. 쥐꼬리만큼이지만 주긴 줘요. 그래서 원금 더하기 이자. 그럼 이쪽으로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원금 더하기 이자. 자, 대출은 이거 대출이요.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긴 것이 일반적인데 단기에 비해 장기의 경우에는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된다. 재진술입니다. 찾아봅시다. 먼저 대출과 예금이 있어요. 어느 게 단기예요? 예금, 이게 대출.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즉 단기 예금에 비해 장기 대출은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높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을 1억 빌렸어. 3년 뒤에 갚기로 했어요. 3년이란 기간이 무엇의 기간? 리스크의 기간이 되죠. 도망갈지 어떻게 합니까? 망할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3억을 일주일, 하루라고 하면 바로 갚아야죠. 도망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가 되면 리스크가 커진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장기금리, 즉 대출금리죠. 가 단기금리. 뭐라고요? 단기는? 예금. 그렇지.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여기 보시고 둘 중에 어떤 이자가 높다란 뜻입니까? 이쪽. 어느 쪽? 이쪽 이자. 이거가 질문 바꿀까요? 어느 게 단기라고요? 이게 단기. 이게 장기. 따라서 장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는 낮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높다. 그럼 이 차익이 바로 은행에 뭐가 돼요? 이 차익 은행에 뭐가 될까? 여기서 높게 받고 적게 돌려줘요. 차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누가 가져? 은행이 가져가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은행은 여기 써있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이다. 은행은 돈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여기다. 단기, 다시 말해 우리 같은 사람이 예금할 땐 이자를 적게 돌려주고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는 이자를 높게 받아서 그 차익을 챙긴다. 이렇게 되죠. 중간에 뭐라고 써있나요? 은행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증서인 대출 채권. 자, 이거를 우리가 앞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 시간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출 채권. 자, 나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대출을 해줬어요? 기업에게. 현금이 어디로 갔어요? 은행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기업으로. 현금과 반대쪽으로 뭐가 왔을까요? 채권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지? 대출 채권. 잘하네요. 잘합니다. 항상 현금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돈이 갔어. 그럼 기업에서 은행으로 뭐가 왔냐면 채권이라는 종이가 왔어. 따라서 은행은 채권, 즉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서 그 문서를 실현할 거야? 만기가 되면 기업에 가서 돈 내놔. 이 증서 바꿔줘. 라고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이해했길 바랍니다. 이걸 이해해야 이 지문도 이해가 쉬워요. 채권이라는 건 현금과 늘 반대로 움직인다. 자, 은행의 자금 중개는
예금자, 은행, 그리고 대출자로 연결되므로 칠판 보실까? 예금자, 은행, 대출자. 이 사람 이름이 대출자인 거예요. 대출 받은 사람이란 뜻이야? 대출 한 사람이란 뜻이야? 대출 한 사람. 아니지. 얘가 대출을 해줬고 얘가 대출을 받았죠. 알겠죠? 그럼 대출 해주었다. 근데 얘도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대출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고해 보세요. 대출하다라고 하면 빌려주었다는 뜻일까? 빌렸다는 뜻일까? 대출했다. 빌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출 받았다도 맞는 말이고 대출했다도 맞는 말이고 그럼 얘는 대출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대출자라고 하는 건 기업. 따라서 쓰겠습니다. 기업 이름이 대출자 이렇게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거쳐 자금이 중개. 이 구조는 단순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단순하지 않은 쪽을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그림자금융이라고 하는 건 은행과 유사한 기능입니다. 은행 밖에 있어요. 따라서 규제나 유동성 지원, 예금자 보호 같은 은행 수준의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림자금융은 위험하다. 얘는 좀 위험하다. 여기에는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그 다음에 펀드, 신탁, 자산유동화 증권 등의 금융상품. 어찌됐든 은행은 아니라는 얘기죠. 은행이 아니지만 돈을 융통할 수가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 그림자 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점에서 은행과는 반대로 진행된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거야. 이 단어 뜻이 뭐예요? 재원. 어려워요? 재라는 건 재물, 즉 돈을 말해. 자산. 원은 근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재원이란 말은 재산의 근원. 돈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질문. 은행의 돈은 어디서 왔다고 써 있어요? 고객의 예금.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 예금하면 그게 은행의 돈의 근원, 재원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나 그림자금융은 먼저 대출을 해줘. 대출을 먼저 해줘요. 돈이 어디서 왔는데? 대출 실행하고 받은 채권이 있을 거 아닌가? 그 채권을 시장에 갖다 팔아. 그걸로 재원을 말하는 점에서 자금 중개 과정이 은행과 반대이다. 해봅시다. 먼저 기업, 즉 대출자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은행으로 뭘 주냐면 대출 채권을 줘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은행이 대출해주고 채권을 받으니까. 여기도 채권 받아요. 여기까지 같아요. 여기다 쓸게요. 이쪽도 사실 여기에 대출 채권이 오긴 옵니다. 근데 이 채권을 은행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림자 금융. 얘네들은 이걸 누구한테 파냐면 시장에 갖다가 팝니다. 시장에 누가 있느냐? 시장엔 투자자. 더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들에게 채권을 갖다 팔았어. 갖다 팔았으면 돈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요? 이걸 팔았으니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가요? 현금이 갑니다. 즉 재원인 거예요. 재원. 요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얘들은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메모 끝났으면 나 설명을 드려야 돼. 얘네가 우리가 예금을 했어. 그럼 돈이 실제로 여기 있어 없어? 예금을 했으니까. 있겠죠?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었다는 증서는 그냥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자, 요거 돈 내놔 하는 거죠. 이쪽은 어때? 일단 대출을 해줘. 그 돈 어디서 왔는데? 그 돈은 대출 채권을 받은 다음에 그걸 냅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현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또 무슨 일 할까요? 이걸 또 대출해줘. 채권을 받아. 팔아. 그래서 현금이 마련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최초에 대출해주는 금액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로 대출해주고 나서는 계속 대출해주고 받은 걸 팔아서 돈 만들고 대출해주고 받은 채권 팔아서 돈 만들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부도가 나면 얘네들이 대출을 갚아 못 갚아 못 갚으면 이 고리가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쪽은 당장 고객이 예금한 돈을 가지고 빌려주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못 받긴 하겠습니다만 이 다음 고리들에 다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여기는 고리 전체가 깨질 수가 있어요. 더 가봅시다. 이때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고 한다. 잠깐만, 누가 콘딧이라는 얘기죠? 대출 채권 여기 있어요. 이거를 매입하는 거. 기업이야? 시장의 투자자야? 시장의 투자자. 이들을 콘딧이라고 한다. 이들이 콘딧이라고 하는 거죠. 콘딧은 원래 무슨 뜻이냐? 원래 도관, 관, 파이프. 근데 돈이 흘러다니는 관인 셈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들이 요거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들도 금융상품을 발행해요. 이를 매입하는 자금,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이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다. 어머? 그러면 사실 펀드를 포함해서 즉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따로 있고 이들의 돈이 콘딧에게로 가고 콘딧이 그걸 받아서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빼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콘딧도 개인이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러니까 개인 중에 일부가 콘딧이 되어서 자기들이 이 대출 채권을 사려는 거야. 근데 사려고 들면 자기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또 금융상품을 발행해서 이들에게 팔아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채권이든 펀드든 개인 상품이든 뭐든 전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문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문서를 발행해서 주고 돈을 모아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들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연쇄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손 놓고 있지 않겠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자, 더 가봅시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콘딧에게 원화를 흘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콘딧이 발행한 어음 등을 보증, 이거죠. 신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주로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하죠? 아니, 은행은 미쳤다고 그걸 보증하고 있나? 사고 나면 크게 다칠 텐데? 물론 보증하는 데에도 당연히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은행은 수수료를 노리고 보증할 만한 애는 보증을 해주는 셈입니다.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묶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여 신종증권을 발행하여 매각하여 여기까지 마련한다. 자, 칠판 보세요. 이건 설명드려야 돼요. 마트에 가서 1+1, 2+1 상품 사본 적 있어요? 사본 적 있어요? 편의점 많이 팔고 있죠. 그러면 비슷한 걸 빵집 끝나는 때 가면 묶음빵 판매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개당 뭐 3,000원, 4,000원짜리 빵을 한 3개쯤 묶어서 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원래 가격에 비해 싸니 비싸니? 싸요. 내가 빵을 사러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 같은 가난뱅이는 묶은 빵을 사러 갑니다. 3개가 묶여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빵이 여기 있는 거야. 아싸, 오늘 운이 좋구나. 딱 사려고 봤더니 그와 같이 있는 빵 2개 중에 하나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정말 어지간하지 않으면 안 먹는 빵이에요. 이쪽 거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거고, 하나는 너무 좋아요. 이 빵 하나는 4,000원이에요. 근데 묶은 빵은 5,000원이에요. 빵이 2개 더 있어. 지금 이 구성에 묶은 빵 사요 안 사요? 나 같은 사람은 사요. 근데 사면서 늘 후회하지. 잠깐만,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나머지 2개를 내가, 이건 줘도 안 먹을 빵이고 하나는 있으면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익이지 싶은데, 그러나 먹으려고 들면 아니 잠깐만, 이 빵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이거, 그럼 이거는 4,000원이면 사는데. 그러면 빵가게 사장님은 정말 교묘한 사람이죠. 어차피 빵이란 건 내일 모레 되면 못 파니까 오늘 팔되 안 팔리는 인기빵과 안 팔리는 인기 없는 빵과 잘 인기빵을 묶어서 파는 거죠. 손해보는 양 팔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손해가 아닌 셈입니다. 마찬가지. 잘 보세요. 이 양반들이 대출 채권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요. 그래서 그걸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포트폴리오는 묶어놓은 그 구성 자체를 말합니다. 그걸로 신종증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그 증권을 팝니다.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너무 세상 사는 당연한 이치죠. 이 포트폴리오, 즉 포트폴리오 구성되어서 발행된 신종증권은 좋은 것만 묶여있지 않겠죠. 어떻게 묶여있을 거야? 아주 신용도가 높아서 절대 부도 안 나는 거, 그 다음에 신용도가 낮아서 부도 날 수도 있는 거, 굉장히 부실한 거 묶어서 하나에서 부도가 나도 나머지 사서 이익이고, 이게 부도 안 나면 난 이익이 더 클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투자자들에게 유도하면서 판매합니다. 자, 봅시다. 이처럼 그림자금융은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가지고 있지. 얘는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얘는 이걸 보유를 안 해요. 그냥 갖다 팝니다. 대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시장? 중고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발행시장은 아예 없어요. 중고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 이게 이거예요. 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증권화, 이거 이름이 증권화인 겁니다. 대출 채권 묶어서 증권으로 만드는 거. 증권이란 뭔가 선생님? 대출 채권으로 만든 상품이에요.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중개 사슬을 만들어요. 전통적 중개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 칠판 보세요. 이게 전통적인 거죠. 단순해요. 고객, 예금에서 은행, 은행에서 대출, 기업, 끝! 근데 이쪽은 먼저 팔고, 먼저 대출을 해주고, 채권 받아서 콘디스에게 팔고, 콘디스 그걸 사기 위해서 펀드로부터 신종증권 만들어서 대금을, 재원을 모으고, 그걸로 사고, 이걸 또 반복하고, 뭔가 복잡합니다. 자, 신종증권이 신뢰할 만한 결국 그림자금융이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건전성. 잠깐만 스톱. 이게 어느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초 실행 대출이 어디 있는 걸까요?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걸 맨 처음 했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건전하면 얘가 뭐 할 거야? 대출을 갚겠지. 대출 갚으면 채권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 채권을 산 사람들에게 별 손해 없이 돈이 돌아갈 겁니다. 근데 얘가 대출을 만약에 부도를 내서 안 갚아. 그러면 이걸 산 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가고, 콘디도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겠죠. 대출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채권이 불량해지고 신종증권 역시 부실해진다. 이게 불량해지면 얘가 만든 신종증권도 불량해집니다.
하지만 신종증권이 어떤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지 투자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 얘가 뭘 만들었는지, 어떤 채권들을 묶어서 나한테 파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만약에 내가 개인이에요. 내가 채권을 사고 싶어. 그럼 나는 안전지향형 인물이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차나 어지간하면 망할 우려가 없는 것들을 사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콘빗이 나한테 신종증권 들이밀었는데 보니까 수익률이 괜찮아요. 이걸 샀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신종증권에는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들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난 모르고 샀으니까. 여기 보니까 알 수가 없어 라고 써있죠. 따라서 위험이 높습니다. 이건 위험한 거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신용도를 보관. 어떻게든 투자자들에게 이거 믿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높여요? 그래서 만든 기법 이름이 트렌치. 트렌칭. 이런 단어 본 적 있어요? 트렌칭? 본 적 있어요? 트렌칭? 왜냐면 왜 못 봤냐면 이건 프랑스니까. 프랑스어로. 트랑쉐라는 단어고요. 트랑쉐라고 읽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 뜻이에요. 신종증권의 분리매각이란 뜻입니다. 애초에 단어 뜻이. 영단어로 트렌치라고 하는 단어는 본 적이 있겠지만 이 단어는 애초에 영단어에 없는 단어라서 우리가 보기 힘든데요. 자, 이건 뭐냐면 신용 구조를 변경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신용도를 높일 것이냐. 무엇에? 얘가 만든 신종증권. 그러니까 대출채권 여러 장을 묶었어. 그걸 어떻게 신용을 높일 수 있을까? 자, 신용구조를 변경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트렌칭은 신종증권을 신용도별로 조각내어 판매하는 기법이다. 마찬가지 그것도 증권 아닌데요. 어떻게 종내는 거죠? 다수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은 낮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출이 여러 개가 동시에 부도 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콘빗은 증권화 과정 거쳐 만든 이게 앞단계죠. 신종증권이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이것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하나의 증권을 새로 만들면 그게 신종증권으로 얘들에게 파는 겁니다. 돈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거를 신용도에 따라서 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치, 등급이 낮은 하위 트렌치로 분할합니다.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 상위 트렌치를 보호한다. 어떻게 해요? 자, 증권화를 통해 총 위험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트렌칭은 대출 채권의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경함으로써 상위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자, 잘 봅시다.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위 트렌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보고요. 이후에 부도가 계속 이어지면 하위 트렌치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비로소 상위 트렌치가 손실을 입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부도가 발생하면 그 신종증권상의 트렌치로 나뉜 애들 중에서 하위를 산 사람들이 먼저 손실을 보기 시작해. 손실. 계속 부도가 나면 그제서야 상위 트렌치를 산 사람에게도 손실이 가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하위 트렌치를 사지 않는 사람들은 손실 볼 위험도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하위 트렌치를 사면 이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죠. 부도가 나면 나는 손실을 볼 거야. 거꾸로 말해서 부도가 안 나면 나도 손실 안 볼 수 있겠지. 이게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부담을 무릅쓰고 덤벼들었는데 다행히 손실이 안 났어. 그럼 나는 그만큼 이익을 챙길 것이고 반대로 부도가 날 위험이 별로 없는 걸 샀어요.
그럼 뭐 이익을 보긴 보겠지만 살 때부터 비싸게 샀다면 별로 큰 이익은 없을 겁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봅시다. 요 뒤가 이제 예시예요. 이건 지우고 갑니다. 1년 후에 1억을 받는 두 개의 채권이 있습니다. 1년 뒤에 부도 날 확률은 10%로 동일합니다. 확률 알죠? 부도 날 확률이 10%야. 거꾸로 말하면 뭐가 90%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채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대출 채권들의 부도 사건은 서로 독립. 어머! 확통 손 들어보세요. 다 확통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다 확통이지? 자,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에요. 대출 채권이 부도 날 경우 해당 채권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하자.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가정합시다. 부도 나면 그냥 제로야. 빵원이에요. 이제 이 두 채권을 묶어서 이를 기초로 신종증권 발행한 후 그러면 A 채권과 B 채권을 묶었습니다. A 채권 더하기 B 채권 두 채권 다 부도 확률은 10% 즉 0.1, 0.1입니다. 이 상태죠. 자, 그런 다음에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구조화했던 경우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주의할 건 이런 거죠. 두 채권의 부도 확률은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상위 하위라고 하는 채권을 나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하잖아. 부도 확률이 같은데 어떻게 상하위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A는 채권 A는 상위, B는 하위 이게 아닌 거야. 확률이 같으니까. 트렌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상위 트렌치가 이 사람,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을 받을 확률, 즉 회수 확률. 이거 이름이 회수 확률입니다. 1년 뒤에 1억을 회수할 거, 원금을 회수할 거예요. 확률은 새로 받은 신용증권 이 지금 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되므로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만 나지 않기만 하면 1억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자, 질문 첫 번째. 이 투자자는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1년 뒤에 1억 받는 채권 두 개를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두 개인데 이 투자자가 1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조건만 완성하면 돈을 받게 될까요? 동시에 부도가 나는 사건만 아니면 하나라도 부도가 안 나면 1억은 받을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해줍니까? 좋아요. 그럼 확률을 구하면 되지. 그럼 동시에 부도 나는 사건이 안 생기면 즉 이 사건에 이 사건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동시에 부도 날 확률 얘의 확률이 0.1 동시부도니까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0.1은 0.01 즉 1%이므로 회수 확률이 얼마 되느냐? 99%. 이 정도. 좋죠. 이 정도면 99%니까. 반면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1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겨야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둘 다 부도가 안 나요. 각각의 대출 채권에서 그렇지. 둘 모두 부도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모두 부도가 안 난다 라는 말은 얘도 돌려받을 수 있고 얘도 돌려받아야 돼요. 얘를 돌려받는 확률이 얼마예요? 0.9. 근데 동시니까 얘도 부도가 안 나야죠? 곱하기 0.9. 그러면 0.8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돌려받을 확률은 81%가 된다. 그러면 이 신종증권을 살 때에는 상위 트렌치로 살 수 있고 하위 트렌치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비싸게 살 거냐? 당연히 상위 트렌치 투자하는 사람이 비싸게. 하위 트렌치는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겠죠. 다시 말해 트렌치라고 하는 건 채권을 나눈다라는 뜻이 아니라
채권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나눈 거죠. 조건을 나눠서 상위와 하위를 만든 거예요. 자, 만약 이 사람이 개별 대출을 실행할 경우 회수 확률은 90%. 그러나 오히려 신종증권에 투자했더니 회수 확률이 99%로 상승합니다. 그럼 나같이 겉보에 쫄보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을 택할 테니 차라리 상위 트렌치에 투자할 거예요. 회수 확률이 높으니까. 반면 모험을 즐기는 사람은 하위 트렌치에 투자하겠죠. 그러면 90%짜리 회수 확률이 81%로 줄어들죠? 낮은 회수 확률을 감수해야 되고요. 사실상 하위 트렌치가 부담한 9%의 회수 확률은 상위 트렌치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네요. 똑똑 9%가 위쪽으로 올라간 거죠. 정확히.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자액을 무시하다는 얘기입니다. 1년 뒤에 이자가 얼마 더 생길 거 아냐? 그걸 무시하면 원래는 다 계산해야 돼요. 복잡하니까. 그걸 무시하면 상위 트렌치의 가격은 0.99의 확률 곱하기 1억 더하기 0.1 곱하기 0원 해서 0.99억 원이 되고 잠깐만 스톱. 이거랑 이게 뭔지 똑똑한 학생 여러분 맞춰봐요. 이거는 원금 1억을 회수할 확률 그렇게 기대값을 구한 거거든요. 저건 뭘까요? 아니 덧셈이죠. 원금에다가 원래는 뭘 더해줘야 돼? 이자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지? 시간 가치를 무시. 그러니까 0을 곱해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자율이 들어갈 거예요. 뺀 그냥 0원 넣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럼 하위 트렌치의 가격은 0.81 회수 확률 곱하기 원금 더하기 시간 가치 무시. 그러면 기대값이 얼마예요? 0.81억에 거래된다.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이 겉보에 쫄보면 0.99억을 주더라도 상위 트렌치를 살 것이고 위험을 무릅쓰면 0.8억을 주고 하위 트렌치를 사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제발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두 회사 다요. 두 회사 다 부도가 안 나야 돼요. 그래야 제가 회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트렌칭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 채권은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회수할 확률이 90%야? 안 돼. 10%나 못 받을 수 있잖아. 그런 거 어떻게 투자해? 그건 미친 짓이야. 그래요? 그럼 당신에게 내가 신용위험 1%, 다시 말해 회수 확률 99%짜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 그러면 투자도 되겠다. 1%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이런 투자자들에게 신용증권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저 유동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돈이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흘러다니는 걸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유동성이 높아지지. 근데 나처럼 쫄보가 야 회수할 수 없는 확률이 무려 10%야? 나 투자 안 해. 그냥 돈 껴안고 죽을래. 야 회수 확률 99%. 회수 못할 확률이 1%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러면 투자할게.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자, 글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림자금융은 도입 초기에는 은행의 기능을 보완하여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평가받았다. 좋네요. 그림자 기법의 그림자 금융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0%짜리를 몇 퍼로 만든 거죠? 90%짜리 두 개를 99%짜리 하나랑 81%짜리 하나로 만든 거야. 총량은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지? 위험 구조를 변경하여 개별주 성향에 따라 위험 부담 수준만 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조만 바꿨을 뿐이야. 90%냐 아니면 81대 99냐. 그래서 안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99를 팔고 안전보다 이익을 선호하는 사람이 81을 팔아서 사람들을 더 시장으로 모았어요. 근데 총량을 줄이는 기법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다시 질문, 실제로 총량을 줄여 못 줄여? 못 줄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모는 증가했고 이에 따라 경제가 감당할 총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점점 더 99%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81%짜리를 사는 사람들도 시장에 늘어났다는 겁니다. 2000년 글로벌 금융이 겹치면서 그림자 금융의 제주도 금융사들은 점점 파산했고요. 위기 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면서 위험 요인을 재평가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건 단순한 요소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요소가 쌓여서 위기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몇 번을 풀 거냐면 요거. 자, 요거. 요게 문제 2번이거든요.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상관계수. 라는 게 있어요. 먼저 앞에서부터 상관관계란 하나 확률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확률변수가 어떤 형태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선형으로 움직이는 걸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형 그래프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가로축, 세로축의 변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로축이 증가하면 세로축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죠. 이 역관계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선형이에요. 여기서 어떤 형태의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선형이라고 하는 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게 선형이라는 단어예요. 선의라는 거죠. 그러면 선형의 반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겠느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건 이건 선형이 아니죠. 자, 상관계수가 양 혹은 이렇게 할까요? 가지면 두 변수가 서로 정관계, 역관계, 말 그대로 정비례, 반비례 한다는 얘기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인데 0이면은 어떻느냐? 아무런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은 서로 독립. 상관계수가 0이면 독립이군요. 혹시 이거 배웁니까? 수학 시간에? 안 배웁니까? 나는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은 봤나 해서 물어봤어요. 두 개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합니다. 둘 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야.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가 부도가 나면 나머지 대출도 반드시 부도이다. 아하, 이게 플러스 1이군요. 그러면 하나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머지 역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양의 상관계수. 그럼 음의 계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발생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발생하지 않고 하나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반드시 발생한다. 0은 어떻다고? 관계없다고. 그냥 독립시이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부도 위험이 증가해서 발생했어. 그럼 여기도 당연히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가면 어때요? 이쪽이 부도가 위험이 났으면 세로축은 그 값이 그만큼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역으로 움직이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1억짜리. 아까랑 똑같은데요? 두 개 있다. 똑같은데? 부도 확률 10%.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회수 금액은 0원. 이 말 똑같고. 지금 다른 말이 없는데. 미래가치 알 수 없지만 특정한 값을 가지고 확률을 알려지는 확률 변수인데요. 부도 사건 상환계수는 플러스 1입니다. 하나의 부도가 나면 다른 채권과 동시에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둘 다 부도가 날 확률을 얼마로 구해야 돼요? 하나가 부도가 나면 다른 것도 당연히 부도가 나요. 그럼 하나가 둘 다 동시에 부도가 날 확률 어떻게 구해요? 이 문제는 이걸 구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뒤로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말해봐요. 두 채권은 상환계수가 플러스 1이라서 하나가 부도가 나면 나머지도 반드시 부도가 납니다. 그럼 둘 다 부도가 날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하나가 부도가 날 확률과 둘 다 부도가 날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같죠? 하나가 부도가 나면 나머지도 반드시 부도가 나잖아.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따지면 돼요? 그냥 하나가 부도가 날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함정인 거죠. 조금 상식을 깨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쉬운 거긴 해요. 그냥 하나만 구하면 돼요. 하나만.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도가 둘 다 났어? 둘 다 안 났어? 하나만 났어. 회수 금액이 1년 뒤에 1억인 금액, 채권이에요, 여기. 1년 뒤에 1억이야. 근데 2억을 회수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부도가 난 거야? 두 개 다 안 났어? 하나만 났어? 다 안 난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둘 다. 근데 지금 셋 중에 어떤 게 불가능해요? 그렇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저거는 거짓말. 함정이구나. 불가능하다면 둘 다 부도가 난다면서. 그게 이 문제의 함정의 시작이다. 끝입니다. 이건 없어요. 이건. 그러면 둘 다 부도가 나지 않았어. 회수 확률이 몇 %냐? 말했듯이 부도 날 확률이 0.1이에요. 그럼 부도가 안 날 확률은 얼마예요? 0.9. 상위 트렌치 1억. 하위 트렌치도 1억. 부도가 안 났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가고 이걸 구해볼까요? 둘 다 부도가 났어. 회수 확률이 그럼 얼마예요? 둘 다 부도가 났어. 그러면 이게 둘 다 부도가 안 난 상태. 사실은 하나죠. 그럼 이게 0.9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값이 어떻게 써요? 어차피 같은 값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어떤 게 바뀔 수 있나? 이거 얼마일까요? 이건 얼마? 이 D와 이 값만 말해봐요. 얼마겠어? 너무 뻔한 거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안타깝다. 얼마겠어?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얼마? 실제로는 하나가 부도가 나면 나머지도 반드시 부도가 나잖아. 그러면 둘 다 부도가 난다는 얘기잖아. 회수 금액을 얼마라고 말했죠? 하나라도 부도가 났을 때 회수해서 금액은 얼마다? 부도시 회수 금액은 0원이다. 따라서 이게 얼마겠어요? 여기가 0원이고 여기도 0, 여기도 0. 어차피 0인 거죠. 그러면 회수 확률은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회수 확률. 여기도 0입니다. 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잖아. 아예 없잖아. 그래서 여기도 0. 잠깐만. C는 0.1이겠죠. 여기는 이 사건 존재할 수가 없고 이 사건 존재할 수 있습니까? 0.9에 이 사건인 0.1만 여기다 적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B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B라는 사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부도가 나면 나머지도 다 부도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풀었고 나머지는
이게 2번 문제가 너무 길었고 4번을 좀 봐야 돼요. 4번이 너무 길어서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거든. 4번만 풀고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번. 무슨 이건 그냥 문제 하나가 새로운 지문이에요.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나요? 가봅시다. 틀린 걸 고르라. 자, 그림자 금융 위험 요인으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특정의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걸 묶어가지고 증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지면 나머지 하나가 망가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로 사기하면 하나만 망가지면 끝인데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묶여 있으니까. 그림자 보면 채권을 발행하여 주는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한다. 세용아 레버리지 좀 읽어봐 소리 내서. 자기 자금 대비 부채 비율로 금융사가 자신의 자금에 비해 타인의 자금을 얼마나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기 쉽고요. 나보세요. 이건 알아야 돼요. 레버리지의 원뜻은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알죠? 그럼 지렛대는 무거운 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 적게 써? 적게 쓰는 게 지렛대 핵심 아닙니까? 나 보세요. 아까 했던 그림자 그림을 해볼 거야. 먼저 내 돈 10억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10억을 빌려줬어요. 대출을 실행했죠. 채권을 받았어. 채권을 갖다 팔아요. 콘디스에게 팔지. 그럼 콘디시 자기가 신용증권 발행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내 채권을 살 거야. 그럼 그걸로 또 내가 뭘 할 거예요? 대출을 또 해. 채권을 받아. 콘디스에게 팔아. 그럼 팔아서 받은 돈으로 또 대출을 해. 또 채권을 받아. 콘디스에게 팔아. 이렇게 해서 내가 총 실행한 대출이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처음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했죠? 10억으로만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 이 모든 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가서 내가 이자를 두둑하게 챙겼어. 그럼 10억으로 시작해가지고 몇백억에 혹은 몇천억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부도가 났어. 그럼 부도가 나면 이 부도가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내가 판매한 채권들의 부도가 나고 그 부도가 난 채권이 또 다른 채권의 부도를 불러오고 해서 10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들고 아주 높은 낚싯대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신히 균형 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거려도 기우뚱 하다가 추락합니다. 만약에 잘 버티고 있다면 큰 돈을 벌겠지만 세상인들이 그럴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이고 레버리지 효과를 너무 크게 땡기는 거예요. 작은 힘으로 너무 큰 돈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자, 자금 조달의 경우는 경기가 호황일 때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이때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너도 나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그 채권을 사줄 현금 보유자가 많으니까 발행한 만큼 팔립니다. 문제가 없어요. 불황일 때는 채권 발행량이 감소합니다. 왜죠? 발행해봤자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경기 수능성. 요 문제는 이 말이 중요해. 경기 수능성. 경기 수능이라는 말은 경기를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잘 나갈 때에는 잘 나가는 대로, 경기가 나쁠 때에는 나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다시 읽어볼까요? 호황일 때는 발행량이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발행량이 감소하고 이런 걸 경기에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런 거. 고가품. 그냥 3천만 원짜리 가방의 판매량. 이런 건 경기 수능성을 가지겠죠. 무슨 말이지? 사람들마다 돈이 넘치면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많이 살 것이고 사람들 지갑이 다 얄팍해지면 가방 사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예요. 비싼 가방이니까 그게 경기 수능성입니다.
쌀은 어떨까요? 라면은 어떨까요? 경기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라면과 쌀은 꾸준히 팔릴 겁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건 경기 수능적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니겠죠. 경기 수능은 그런 뜻이에요. 더 가볼게요. 한편 대출 채권의 부도 확률은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낮아지고 불황일 때에는 높아지는 경기 역행성. 경기랑 반대니까. 부도가 나는 건 경기가 올라가면 부도 확률은 낮아지겠죠. 왜냐면 물건이 계속 팔리니까 부도가 안 나요.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어지간한 물건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부도가 쉽게 나겠죠. 경기 역행. 자, 요건 써놓을게요. 호황일 때는 불황. 그래서 채권 발행량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여기 쓸게요. 채권 발행. 이때 증가, 이때 감소. 그 다음에 부도 확률. 채권의 부도 확률. 이거는 호황일 때는 감소하고 불황일 때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쪽이 수능이고 이쪽이 경기 역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채권도 안전해. 반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조달이 어렵고요. 채권은 위험합니다. 그렇겠죠?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채권 발행은 내려가고 부도 확률은 올라가니까 채권 발행이 내려갔단 말은 사람들이 내가 채권 발행해도 내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부도 확률이 올라가겠죠. 채권이 위험해지면 모든 트렌치에 증권 가격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부도 확률이 올라갔으니까 점점 더 가격이 낮아지죠. 이 경우 그림자 금융은 자금 조달과 운영 양면에서 압박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시장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자, 불황 때 여기죠. 불황 때 이때 그림자 금융의 모든 트렌치의 신용증권의 가격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죠. 부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경기 호황기에는 레버리지를 억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자 금융이 계속 대출하고 또 대출하고 또 대출해주고 계속 대출해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춤으로써 증권화를 억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증권화를 억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신종증권을 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신종증권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서 팔지 못하게. 그럼 이 앞에를 이해해 볼까요?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춤으로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부채를 몇 % 이상 가져야 돼, 가지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율을 떨어뜨려서 증권화를 억제한다는 말은 신종증권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 경기 불황기에는 이 비율을 완화해서 증권화에 보다 관용적. 그럼 이 말은 신종증권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신종증권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은 그림자 금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만들게 해주는 것은 그림자 금융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황기, 요때와 호황기가 있는데, 자, 다시 불황기에는 신종증권을 만들게 해주는 거죠. 여기다 씁니다. 불황기에 관용도 이렇게. 그 다음에 호황기에는
여기 증권화, 신종증권을 없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더불어 규제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자산에 대비한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보유한 자산에 대비한 자기자본 최소 수준인 규제 비율을 높여 손실 흡수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출 채권 같은 자산의 부도로 인해 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다. 자기자본 규제 비율에 대해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여 라는 말도 써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할게요. 이거는 기출 내용이에요. 이거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나 보세요. 이거 설명하고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잘 봐. 금융회사가 내가 은행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자본의 최소 수준. 그럼 내가 만든 은행이 1,000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 여기서 기본 퀴즈. 자산에는 부채, 빚이란 뜻입니다. 자산에는 부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산이란 말은 자기자본 더하기 부채. 그러면 나 같은 가난뱅이 고대영 씨도 1,000억대의 자산가가 될 수는 있어. 뭐 하면 돼요? 열심히 빌리면 돼요. 어떻게든 내장을 팔든 눈을 팔든 뭐 내 모든 걸 영혼까지 저당 잡혀놓고 대출만 있는 힘껏 땡기면 말 그대로 영혼을 팔아서 땡기면 나도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빚도 자산. 잊지 마세요.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비율을 낮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채를 몇 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안 돼. 낮아도 되라고 만든다는 뜻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산에 대비한 자본의 최수준인 규제 비율을 높여요. 자본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부채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부채가 많아도 돼? 아니면 부채가 적어야 돼?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자기 자본이 그만큼 높아야 한다는 건 거꾸로 부채가 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워요. 그냥 그래프로 하면 쉬운데 이쪽이 보일까 모르겠네. 이게 자산이야. 자산은 빚 더하기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뭐라고 써 있죠?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 규제 비율을 높여.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최소 이만큼은 되어야 해. 혹은 최소 이만큼은 되어야 해까지 가는 거야. 그럼 부채는 그만큼 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부채는 적어지겠죠. 내가 1,000억 원대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네 돈이 고대영 네 돈이 최소 100억 원 있어야 돼 였다가 뭐 하는 거야? 그것을 높인다. 그러면 네 돈 100억에 안 돼. 100억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네 돈 200억이 있어야 돼. 800억 부채? 오케이. 하지만 200억은 네 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이 말은 곧 무슨 말이 돼요? 부채 비율을 낮추란 뜻입니다. 그럼 부채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손실이 생겼을 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냐면 내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겠지. 그게 이 말 뜻이 좋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자산이 부도가 나도 내 돈이 많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게다가 다른 금융회사랑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엮여있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미 그 규제 비율에 더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라. 그럼 1,000억대 회사인데 내가 묶여있는 금융회사가 한 20개쯤 돼. 야 고대영 너 그러면 안 돼. 너 1,000억에서 네 돈 얼마야? 아니 원래 100억밖에 없었는데 당신 200억 가지려면서요. 그래서 200억 맞춰놨어요. 안 돼. 너는 연결된 회사가 많으니까 200억으로 안 돼. 넌 400억까지 네 돈 만들어.
600억 대출을 인정해 줄게. 400억 네 돈 만들어. 너 위험하니까 안 돼. 이게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냐?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라.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부채 비율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채 비율이 낮아져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답만 알아보고 수업을 끝냅시다. 자, 틀린 걸 찾는 문제죠. 자, 먼저 1번 규제당국의 금융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경기 역행성을 가질 것이다. 자,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거. 그러려면 아주 빚을 많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역행성이라면 규제 비율을 말하니까 경기 역행성이란 말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부도 확률을 아까 지문에서 말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규제 비율이에요. 그러면 물어보자. 경기가 불황일 때는 대출을 많이 하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경기가 불황일 때. 대출을 많이 하게 해준다? 많이 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왜냐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거야. 근데 경기가 불황할 때 그렇게 했다가는 위험하잖아요. 따라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경기 역행성. 다시 말해 경기가 불황일 때, 호황일 때. 그럼 규제 비율은 불황일 때는 높아지고 호황일 때는 낮아지면 역행성일 거예요. 말했듯이 불황일 때는 규제를 많이 해서 대출 못하게 할 것이고 호황일 때는 규제를 적게 해서 대출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어차피 호황이니까 부도 안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은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죠. 역행이란 말을 호황일 때 떨어지고 불황일 때 올라간다. 이렇게 사고하면 됩니다. 다음 2번. 신종증권 가격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경기 순응성은 여기를 말하는 거였죠.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 불황일 때. 그럼 호황일 때는 신종증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호황일 때는 너도 나도 채권을 발행할 거니까. 부도가 안 나니까. 근데 부도가 나니까 불황일 때는 신종증권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죠. 불황이 되니까. 부도가 많이 나니까. 3번. 규제당국은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 말했죠? 여러 회사랑 묶여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흡수력을 높이도록. 너 위험해. 너 더 가지고 있어야 돼. 큰일 나. 높이도록. 4번. 규제 이전에 그림자 금융에 의한 신종증권의 발행 규모는 경기가 불황일 때보다 호황일 때 더 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신종증권은 호황이 되면 신나게 발행이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빚을 져서라도 투자를 할 겁니다. 불황일 때는 그렇게 못하겠죠. 따라서 4번도 올바른 선지. 그럼 5번이 왜 틀리냐? 규제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수능성을 낮추고 불황기에는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불황기에는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규제란 얘기죠. 규제는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불황기라는 건 어떤 때냐?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입니다. 따라서 부도 확률은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맞아요. 점점 더 부도가 많이 날 거야. 그럼 이때 규제를 할 겁니다. 함부로 빚을 못 지게 할 거예요. 그럼 이때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가 아니라 경기 순응성, 경기를 따라가는 걸 반대로 낮춰야 돼요. 경기가 불황일 때.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니까 얘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자금 조달은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그림자 금융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부도가 날 거니까. 그래서 경기를 따라가는 것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라고 해야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나머지 두 문제는 지금 안 하고요.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간단히 피드백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오늘 한 지문 더 해야 되는데 수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 설명을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다 보니 길어졌어요. 그래서 4명은 들었으니 상관이 없고 세웅이는 내가 따로 지문 풀고 설명해주고 할게.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